안녕, 정제 읽는 오리야. 중동 휴전 소식에 기름값이 내려가니까 이제 다 끝난 것 같지? 시장도 환호하고 금리나 기대감도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야. 그런데 오늘 진짜 무서운 숫자가 나왔어. 수입 물가가 한 달 만에 무려 16.1%나 폭등했거든. 유가가 내린다는데 왜 수입 물가는 역대급으로 치솟았을까? 1,500원대 환율에 실려 들어온 이 비용 폭탄은 세 달의 시차를 두고 우리 식탁 물가를 정조준하고 있어. 안도감에 취해 있다간 곧 닥칠 진짜 고통의 경로를 놓치게 돼. 한국은행이 왜 갑자기 매파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지 그 무서운 도미노 구조를 지금부터 파헤쳐 볼게. 오늘은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든 구조를 같이 보자. 요즘 중동 휴전 소식에 유가도 좀 내려가니까 이제 물가 걱정 끝난 거 아니야? 싶은 생각 들지? 그런데 미안하게도 시장의 안도감과 우리 지갑의 현실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뉴스에 나오는 유가 말고 기업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수입 물가 지수라는 진짜 성적표를 봐야 해. 이 지수는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실제로 원화로 얼마를 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 쉽게 비유하면 해외 직구랑 똑같아. 평소 사고 싶던 물건이 10% 할인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막상 결제창을 보니 배송비가 폭등하고 달러 환율까지 미친 듯이 올라버린 상황인 거지. 결국 물건값이 조금 깎인 것보다 부가 비용이 훨씬 더 커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최종 결제 금액은 지난달보다 오히려 더 많아져. 지금 우리 경제가 딱 이 모습이야. 산지 유가가 조금 떨어져 봤자 환율이 1,500원 근처에서 꿈쩍도 안 하니까 원화로 환산한 실제 수입 단가는 오히려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비용 폭탄이 우리한테 배달되는 시간차에 있어. 기업들이 오늘 비싼 돈 주고 들여온 원자재는 당장 오늘 파는 물건 값에 바로 반영되지 않아. 예전에 싸게 사둔 재고를 먼저 다 쓰고 나서 도저히 마진을 못 버티겠다 싶은 한 달에서 세 달 뒤에야 비로소 소비자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지. 이걸 전문 용어로 전이, 영어로는 패스루라고 불러. 그러니까 오늘 찍힌 16.1%라는 수입 물가 폭등 수치는 아직 우리 식탁에 도착하지도 않은 예정된 고통이야. 결국 우리가 지금 보는 유가 하락 뉴스는 착시일 뿐이고 우리 경제의 장부에는 이미 감당하기 힘든 청구서가 빼곡히 쌓여 있다는 뜻이지. 시장은 지금 중동에서 들려오는 휴전 소식에 취해 있어. 유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물가 잡히겠네, 금리 내리겠네 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그리지. 그런데 데이터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수입 물가 지수를 보면 전월 대비 무려 16.1%가 폭등했거든.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맞먹는 수준이야. 사람들은 유가만 보지만 진짜 무서운 건 원화로 환산한 수입 가격 그 자체야. 우리가 기름을 사올 때 달러로 결제하잖아. 유가가 5% 내려가도 환율이 10% 올라버리면 우리가 실제로 지불하는 돈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구조야. 지금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면서 이 환율 가산 효과가 물가에 기름을 붓고 있어. 유가 하락이라는 호재가 환율이라는 벽에 막혀서 우리 경제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증발해버리는 거지. 결국 시장의 안도감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고 그 밑바닥에서는 역대급 비용 폭탄이 이미 터져버린 셈이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 수입 물가가 그렇게 올랐다는데 왜 우리 집 앞 마트 가격은 아직 그대로일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달의 시차, 그러니까 패스루의 함정 때문이야.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공장을 돌리고 제품을 만들어 대형마트 진열대에 올리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걸려.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가격은 세 달 전, 그러니까 환율과 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을 때 들여온 재고 가격이라는 뜻이야. 반대로 말하면 지금 찍힌 16.1%라는 공포의 숫자는 정확히 세 달 뒤에 우리의 지갑을 본격적으로 때릴 예고장이야. 기업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야. 수입 원가가 16% 넘게 올랐는데 이걸 자기 마진을 깎아가며 영원히 버틴다? 그럴 리 없지.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안정된 물가는 사실 과거의 유산일 뿐이고 우리가 마주할 진짜 고통은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다는 게 이 구조의 본질이지. 여기서 잠깐 궁금해할 만한 지점만 빠르게 정리해보자. 질문 하나. 유가가 내려가면 기업 원가 부담도 줄어드는데 왜 꼭 가격을 올린다고 보느냐? 답은 기업의 재고 소진 시차에 있어. 비싸게 사온 원자재가 아직 창고에 가득한데
오늘 유가가 내렸다고 내일 제품 가격을 바로 내릴 수는 없거든. 오히려 비쌀 때 사둔 재고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가격 인상 압박은 더 거세져. 질문 둘. 환율이 다시 내려가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 문제는 환율이 1,500원 근처에서 내려오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야. 미국 금리가 여전히 높고 한국과의 금리 차도 역대급이라 원화 가치가 단기간에 회복되기엔 구조적으로 힘든 상황이지. 질문 셋. 정부가 물가를 압박하면 기업들이 못 올리는 거 아닐까? 일시적으로는 누를 수 있겠지. 하지만 누적된 비용 부담은 결국 슈링크플레이션처럼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터져나오게 돼 있어.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거든. 이제 단순히 기름값 문제를 넘어서 이 폭탄이 우리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흔드는지 그 도미노 경로를 따라가 보자. 우리가 흔히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바로 나프타야. 원유를 증류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플라스틱, 섬유, 비료, 세제처럼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공산품의 기초 원료가 돼. 수입 물가가 16.1% 올랐다는 건 이 나프타 가격이 그만큼 폭등했다는 뜻이야. 기름값이 내려가서 차 굴리는 비용이 조금 줄어든다 해도 네가 입는 옷, 쓰는 칫솔, 배달 음식 용기 가격은 줄줄이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 특히 한국은 에너지와 원자재의 7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야. 공급망의 가장 윗단에서 시작된 이 비용 상승은 생산자 물가를 거쳐 소비자 물가로 흐르는 거대한 파도와 같아. 결국 이 구조 안에서 누가 가장 먼저 무너질까?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운 영세 제조업체와 자영업자들이야. 대기업은 가격을 올려서 버티겠지만 내수 경기에 의존하는 이들은 비용 폭탄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 이건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에겐 생존의 문제고 우리 경제의 허리가 끊기는 시스템적 위기라는 거지. 이제 이 모든 구조적 흐름이 어디로 도달하는지 보이기 시작하지? 바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야. 시장은 휴전 소식에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꿈을 꾸고 있지만 하는 입장에선 이 16.1%라는 숫자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릴 게 너무 뻔하거든.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는데 금리를 내린다? 그건 중앙은행 입장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이야. 시장이 취해 있는 휴전의 기쁨은 일시적인 심리일 뿐이지만 통계가 증명한 수입 비용의 폭증은 피할 수 없는 실제야. 이 실제가 결국 한국은행의 손발을 묶고 우리 경제를 고금리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방아쇠로 작동하게 될 거야.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한국의 거시경제 체력이야. 발단은 아주 단순해. 유가가 조금 내렸다고 해도 우리가 그 기름을 사올 때 쓴 돈이 1달러에 1,500원에 육박하는 초고환율이었거든. 이 환율 효과가 더해지니까 수입 물가가 16.1%나 치솟은 거야. 이건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야. 한국은행 입장에선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족쇄가 돼. 물가가 이렇게 날뛰는데 금리를 낮춘다? 그건 둘에 기름을 붓는 꼴이니까. 시장은 금리 인하를 꿈꾸지만 실제 지표는 우리에게 꿈깨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지. 여기서 시장의 흐름도 눈여겨봐야 해. 주식시장 개미들은 휴전 뉴스에 환호하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지만 외국인과 기관 같은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은 싸늘해. 이유는 분명해. 이들은 이 16.1%라는 숫자가 결국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갉아먹을 걸 알고 있거든. 겉으로는 유가가 내려가는 것 같아도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지불한 원가는 이미 역대급으로 비싸졌다는 걸 간파한 거야. 그래서 지수는 오르는 것 같아도 알맹이 있는 수급은 빠져나가는 기괴한 불일치가 벌어지는 거지. 이제 이 도미노가 산업 현장으로 번지는 경로를 보자. 가장 먼저 비명이 터지는 곳은 나프타를 쓰는 석유화학 산업이야.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섬유, 비료, 세제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이 기초 원료 가격이 수입 물가 폭등과 함께 직격탄을 맞았어. 기업들은 선택해야 해. 손해를 보고 팔거나 아니면 제품 가격을 확 올리거나. 그런데 지금 같은 경기 침체에 가격을 올리면 물건이 안 팔리잖아. 결국 마진이 무너지면서 기업의 기초 체력이 흔들리는 구조로 가는 거야. 그럼 이게 우리 생활에는 어떻게 번역될까? 바로 세 달의 시차라는 괴물이 찾아오는 거야. 오늘 발표된 수입 물가는 보통 한 달 뒤에 생산자 물가로, 그리고 세 달 뒤에 네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소비자 물가로 전이돼. 지금 유가가 내린다고 안도하는 사이 이미 1,500원 환율에 들여온 비싼 원자재로 만든 식재료와 공산품들이
내 식탁으로 올라올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야. 외식 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계속되는 이유도 전부 이 경로 안에 있어. 결국 수혜와 피해의 구도는 더 선명해져. 환율이 높을 때 달러로 돈을 버는 자동차나 조선 같은 대형 수출주는 그나마 버티겠지만 원자재를 수입해서 내수 시장에 파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말 그대로 비용의 늪에 빠지는 거지. 풍선 효과처럼 한쪽에선 유가 하락의 기쁨을 누릴 때 다른 한쪽에선 고환율이 남긴 비용 청구서에 숨이 막히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정리하자면 지금의 시장 랠리는 유가 하락이라는 표면적인 인상에 취해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이면에는 16.1%라는 후행적 시한폭탄이 시차를 두고 우리 경제의 모든 곳을 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 숫자는 과거를 말하지만 그 숫자가 만든 고통은 이제 막 우리 미래를 향해 출발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위기를 판단해야 할까? 지금부터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세 갈래 길로 나눠서 짚어볼게.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할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 A는 고통의 장기화야. 유가가 조금 안정되더라도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이 1,500원 근처에서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지. 이 경우 오늘 본 그 16.1%라는 수입 가격 상승분은 세 달이라는 시차를 타고 우리 일상을 하나씩 흔들기 시작할 거야. 기름값은 내리는 것 같은데 식당 밥값은 오르고 공산품 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기괴한 상황이 이어지는 거지. 이 시나리오의 핵심 방아쇠는 한국은행의 입이야. 물가 전이 압력을 확인한 한은이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다라고 못 박는 순간 시장의 낙관론은 비명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 반대로 기대를 걸어볼 낙관적 시나리오 B는 더블럭. 그러니까 유가 하락과 환율 급락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야. 중동의 종전 선언이 나오고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신호를 주면서 환율이 1,400원 밑으로 수직 낙하해야 해. 그래야만 이미 우리 경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그 비싼 수입 청구서를 상쇄할 수 있어. 만약 다음 달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이 시나리오의 문턱에 발을 들였다고 볼 수 있겠지? 하지만 이건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글로벌 변수가 완벽하게 도와줘야 열리는 경로라는 걸 잊으면 안 돼.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 C, 꼬리 리스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이야.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550원까지 치솟고 중동의 긴장감이 다시 방아쇠를 당기는 상황이지. 이때는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는 박살나는 최악의 도미노가 시작돼.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릴지, 올려서 물가를 잡을지라는 딜레마 속에서 한은이 최후의 수단으로 금리 추가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어. 확률은 낮지만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서 물리적 충돌 소식이 들린다면 이 공포의 시나리오는 즉시 현실이 될 거야. 결국 핵심은 이거야. 시장이 보고 있는 유가 하락은 지금 당장의 기분이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수입 물가 폭등은 세 달 뒤 우리 지갑에 꽂힐 실제 고통이라는 점. 환율이 26.1%의 독성을 얼마나 희석하느냐, 혹은 더 증폭시키느냐가 향후 6개월 한국 경제의 성적표를 결정할 거야. 우리가 안도감에 취해 있을 때도 시스템은 이미 다음 단계의 비용을 계산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유가가 얼마인지보다 환율 1,500원이라는 마지노선이 지켜지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이 비용 부담을 언제쯤 우리에게 넘기기 시작하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봐야 해. 판을 바꾸는 건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만드는 구조니까. 마지막으로 숫자주에 남는 흐름만 보면 이거야. 중동에서 총성이 잦아든다는 소식에 시장은 환호하고 유가는 내려가고 있지? 그런데 우리가 진짜 봐야 할 숫자는 이미 우리 경제의 혈관 속으로 들어와 버린 16.1%라는 수입 물가 폭등분이야.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과거지. 1,500원대 환율에 비싸게 사온 원자재들이 이제 막 우리 공장과 마트로 배달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이 비용의 청구서는 세 달의 시차를 두고 반드시 날아와.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꿈을 꾸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선 이 시한폭탄이 소비자 물가를 얼마나 태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거야. 결국 지금의 휴전 랠리는 실물 경제의 고통이 전이되기 전에 짧은 폭풍 전야일 뿐이라는 거지. 지금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기업이 이 막대한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격 결정력이 있는 구조인지부터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 비용은 오르는데 가격을 못 올리는 구조라면 실적 충격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거든. 환율 1,500원이 일시적 돌파인지 아니면 새로운 표준으로 안착하는지 역시 가장 먼저 봐야 할 체크 포인트야. 새로 진입 기회를 보고 있다면 지금의 감정적인 반등보다 수입 물가 폭등분이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 향후 3달간의 지표 흐름이 더 중요해. 물가가 잡히지 않는데 금리나 기대감만으로 오른 시장은 언제든 차갑게 식을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망 중인 사람들은 내수 소비 지표를 잘 봐. 비용은 폭등하는데 국민의 구매력이 버티지 못해 소비가 얼어붙는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이야. 숫자는 과거지만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된 미래라는 점을 잊지 마. 숫자는 표면이고 흐름이 본질이야. 오늘 내용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이슈는 댓글로 남겨주면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분석해볼게.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짜 흐름까지 같이 읽어보자. 경제 읽는 오리였습니다.